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활기찬 실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야. 끝나지 않은 선로, 시간을 넘는 사랑의 기차를 시작합니다. 동해의 겨울 바다를 따라 달리는 심야 열차. 객실 복도 창문 틈새로 짠내와 찬바람이 번갈아 파고든다. 한해은, 쉰셋, 칸 끝 수화물실에 미닫이 문을 밀어 열고 뒤돌아본다. 석진 씨, 여기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가 기차 진동에 실려 가볍게 떨린다. 강석진 61. 잠시 주저하다가 그녀 곁으로 들어선다. 전등 하나 없는 공간. 창밖 불빛이 철로를 스쳐 지날 때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번쩍인다. 혜운이 코끝으로 그의 숨결을 느끼며 속삭인다. 기차 문 잠기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지. 그러나 그의 손이 먼저 그녀 허리를 감싼다. 입술이 겹쳐지고 찬 공기가 얇은 입맞춤 사이로 새어나온다. 폭이 좁은 철제벽에 등을 기대고 선 남자의 어깨가 진동에 미세하게 흔들린다. 두 사람의 호흡이 가빠질 즈음 진동음이 울린다. 휴대전화 화면, 민혁. 석진의 손끝이 얼어붙는다. 혜운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본다. 받으셔야죠. 지금은 너랑 있고 싶어.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진다. 진동은 곧 음소거되고 열차는 강릉역 플랫폼에 들어선다. 브레이크 음이 쇳소리를 긁는다. 새벽 설이 내린 강릉 바닷가. 오래된 목조 건물 2층. 두 사람이 살며 작업하는 아틀리에. 창 깬 크기 다른 기차 모형. 벽엔 마른 물감 냄새가 스며 있다. 석진이 전기포트 스위치를 톡 눌러두고 말없이 커피를 내린다. 혜우는 캔버스 앞에 서서 붓에 코발트 블루를 묻힌다. 철길 위를 걸어가는 갈매기를 그리고 있다. 당신 아드님, 곧 아이 아빠가 된다면서요? 그녀가 물감을 찍으며 묻는다. 응? 아직 나한텐 확답을 요구하진 않았어. 그래도 언젠간 강릉 내려오겠죠. 붓끝이 떨린다. 혜우는 알코올 램프처럼 조용히 불안을 태우고 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이른 시간 아틀리에까지 잔잔히 닿고 스피커에선 작게 클래식 2악장이 흘러나온다. 석진이 커피잔 2개를 들고 다가온다. 혜우나. 네가 있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지 않아요. 그녀가 미소로 버티듯 말한다. 나는 당신 인생의 빈칸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붉은 선이 캔버스에 튄다. 혜운도 모르게 꽉 쥔 붓에서 물감이 떨어진 것이다. 그녀가 눈길을 때렸는데 석진이 그 붉은 얼룩 위에 손가락을 대고 말없이 원을 그린다. 붉은 선로도? 선로야. 그가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은 잠깐의 위로일 뿐. 혜운의 속엔 차갑고 긴 레일이 울린다. 밤. 두 사람은 변색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창밖으로 화물열차 헤드라이트가 지나가며 천장에 하얀 줄을 그린다. 혜운이 소파 조명 스위치를 끈다. 방이 어둡다. 왜 불을 껐어? 당신 심장이 어디 있는지 들으려고. 그녀가 그의 가슴에 조심스레 귀를 댄다. 기차가 철교를 건널 때 울리는 철커덕 리듬이 심장 박동과 겹친다. 석진 씨,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해진 종착역은 없어. 그러나 같은 칸에 타 있잖아. 그가 그녀 손등을 덮는다. 지금 이들의 사랑은 선로 한복판에 정차한 기관차 같다. 언제 다시 출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시동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외진 새벽. 레일 위를 스치는 마지막 바람이 두 사람 볼을 차게 스친다. 혜우는 다정하게 눈을 감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도착하지 않는 역을 기다리는 긴장의 서리빨이 서려 있었다. 낮 해가 기울 무렵 아틀리에 현관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깔끔한 코트 차림의 청년과 임신 6개월 배를 한껏 내민 여인이 서 있었다. 아버지! 청년이 활짝 웃었다. 바로 석진의 외아들, 강민혁, 32.
그리고 며느리 조수진 30. 예고 없는 등장에 석진은 반가움보다 놀람이 먼저였다. 서울에서 바로 내려왔니? 네. 병원 정기검진 끝나고 기차 탔어요. 바다 공기 맞고 싶다길래. 수진이 인사하며 배를 쓰다듬었다. 해우는 뒤에서 숨 고르듯 걸어 나왔다. 민혁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 석진이 머뭇거리다 소개했다. 민혁아, 여기는 혜운 씨야.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이다. 청년의 눈이 짧게 흔들렸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가 올랐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질역. 네 사람은 목조 식탁에 둘러앉았다. 제철 홍게찜, 명태전, 그리고 수진이 들고 온 서울식 불고기. 대화는 처음엔 부드러웠다. 태명, 태동, 초음파 사진. 새 생명 이야기로 식탁이 환해졌다. 해우는 웃으며 맞장 붙였지만 젓가락 끝이 자꾸만 허공에서 맴돌았다. 민혁이 물었다. 아버지, 아이 태어나면 강릉서 서울까지 왕복하기 힘드실 텐데 차라리 올라오시면 어때요? 석진은 대답을 고르는 듯 컵을 돌렸다. 그때 수진이 해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강릉이 참 예쁘네요. 아이 좀 크면 미술도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두 글자가 낯설게 방안을 울렸다. 해운이 움찔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바다색을 먼저 가르칠게요. 식사 중간, 수진이 갑자기 입덧 기운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해운이 반사적으로 부엌 물컵을 건네려다 민혁 손이 먼저 뻗어 수진의 등을 쓸어준다. 그 작은 장면이 해운의 가슴 어딘가를 콕 찔렀다. 나는 아무것도 건네줄 수 없구나. 한순간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석진이 눈치채고 물었다. 괜찮아? 네, 잠깐 바람 좀 쐴게요. 해운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도 챙기지 않은 채 현관을 나섰다. 밤 공기엔 비린 파도가 섞여 있었다. 해운은 해변 데크까지 걸어 내려가 풀썩 주저앉았다. 멀리 밤어선 불빛이 떠 있고 방파제에 부딪힌 물보라가 흰 입김처럼 터졌다. 그녀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하이 울음이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할까?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조용할까? 파도 소리가 대답 대신 밀려왔다가 빠졌다. 눈물이 난다. 이유를 찾을 새도 없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켰다. 그때 등 뒤에서 두툼한 외투가 어깨를 덮었다. 춥다. 석진의 목소리. 그녀는 울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시울은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자리였는데 내가 불청객인가 봐요. 불청객이라니. 당신 아들, 당신 손주, 나만 빼고 가족이 완성되잖아요. 석진은 바닷바람에 젖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족이란 말 아직 하나도 완성 안 됐어. 우리부터가 진행형인데. 해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 진행형에 나는 어떤 문장일까요? 석진은 대답 대신 그녀 손을 잡아 가슴께로 끌었다. 너라는 문장이 있어야 내가 끝을 찍을 수 있어. 바다 너머 붉은 등대 불빛이 6초마다 돌며 두 사람 그림자를 번갈아 비추었다. 해운의 눈물이 다시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미열처럼 따뜻했다. 폭신한 모래 위에서 철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 심장에선 여전히 레일을 달리는 차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새벽 빛이 받아 수평선에 가느다랗게 번질 때까지 두 사람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파도와 바람이 잠깐 숨 고르는 틈, 해운이 입술을 열었다. 저기 보이는 판잣집 아시죠? 벽에 푸른 골에 그려진 곳,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곳 끝, 낡은 어업 창고 하나가 파도 포말 속에 외로이 서 있었다. 7회 전 그 오두막에서 그림 워크숍을 했어요. 해운의 목소리가 파도보다 낮았다.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나였지.
그렇지만 나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손바닥으로 모래를 쓸었다. 작업 끝나고 큰 페인트통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죠. 코발트 블루가 아니라 옆에 있던 진홍색이 터졌어요. 바닥에 쏟아진 색이. 피 같더군요. 그 붉은 얼룩이 새벽빛과 겹치며 해운 눈동자에 다시 떠올랐다. 나는 괜찮았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내 몸에서 흘러나온 피면 어쩌지 하는 전조 같은 공포. 그해 겨울 나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죠. 석진이 그녀를 바라보다 자신도 말을 꺼냈다. 사실 그 오두막은 예전에 내가 개조해 두었던 곳이야. 아내랑 같이 바다 그림 그리려고. 그 사고로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잃었어. 두 사람의 과거가 엇갈리다 한 지점에서 맞닿았다. 붉은 물감,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공포.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바람이 크게 돌고 해안 데크 밑으로 덤불과 모래가 날렸다. 해운이 뭔가에 이끌리듯 몸을 일으켜 방파제 끝 미끄러운 테트라포드 위로 걸었다. 위험해. 석진이 외쳤지만 파도음에 파묻혔다. 그녀는 고래가 그려진 오두막을 더 가까이 보고 싶다는 듯 끝돌까지 다가섰다. 순간 덮쳐오는 큰 물살, 쩍. 소리와 함께 해운의 종아리를 삼키며 당겼다. 균형이 무너진다. 석진이 달려들어 그녀 손목을 잡는다. 해운아. 얼음장 같은 물이 두 사람 무릎 위로 튀어오르고 또 다른 파도가 즉시 밀려든다. 석진은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고 뒤로 굴렀다. 거친 콘크리트에 팔꿈치가 찢어졌지만 그는 해운을 품 안에 껴안은 채 버텼다. 물러난 파도 자리에 소금빛처럼 물보라가 흩어졌다. 두 사람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해운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그 붉은 얼룩을 지워보고 싶었어요. 석진이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울먹였다. 네가 사라질까봐 또 잃을까. 봐. 겁났어. 동쪽 하늘로 해가 올라온다. 수면 위 찬란한 주홍빛이 흔들리며 방파제에 번진다. 피 같았던 물감도 두 사람 옷에 스민 핏빛 얼룩도 새 아침색으로 물든다. 석진은 해운의 손등에 입 맞추고 속삭인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물감과 피를 헷갈리지 말자. 살아있는 색으로 같이 덧칠하자. 그 약속 위로 파도가 한 박자 늦게 박수를 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젖은 옷을 털어내며 일어섰다. 아침 햇살이 붉고 투명한 그림자 두 개를 길게 끌고 오두막벽 그림 고래까지 이어졌다. 강릉에 이틀째 머물던 민혁은 아침 식탁부터 서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산후조리원 계약도 서초 쪽으로 잡았어요. 출산 후 최소 석 달은 서울에 계셔야 해요. 석진은 묵묵히 미역국을 젓다 말았다. 여기 전시 준비 중이라. 아버지가 직접 안 그리셔도 되잖아요. 작품은 택배로 보내면 되고 손주 얼굴이 더 급해요. 혜은이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민혁은 종이 서류를 꺼냈다. 전세 전환 계산서, 강릉 집 시세, 서울 아파트 분양 안내서가 빼곡했다. 강릉 집 처분하고 서울 오피스텔 얻으면 손주 초등학교 갈 때까지 걱정 없어요. 서류 위 숫자들이 해운 눈에 번졌다. 처분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 건물은 스튜디오 겸 갤러리예요. 석진 씨가 30년 모은 목돈과 제 적금까지 보태서 산. 민혁이 말을 끊었다. 예술은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 순간. 낡은 건물 기둥보다 두꺼운 침묵이 식탁에 서 있었다. 점심 무렵. 민혁 모자가 외출하자 두 사람만 남았다. 석진은 손등으로 관자놀이 땀을 훔친다. 괜찮아? 혜은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그러나 목덜미를 타고 식은땀이 미끄러졌다. 혜은은 벽장 서랍 깊숙이 숨겨둔 적금 통장을 꺼내왔다. 필요하다면 이 돈으로 서울 작은 작업실이라도 얻어요.
당신이 떠나야 한다면 석진이 놀라 손사래를 쳤다. 그 돈은 네가 20년 모은 거잖아. 나는 여기 모래 냄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석진 가슴 한복판이 조여들었다. 번개 같은 통증이 어깨 끝까지 번졌다. 컵이 짝 하고 바닥에 깨지며 물이 튀었다. 혜운이 달려왔다. 석진 씨.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눈이 초점 없이 떨렸다. 혜운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119를 누르며 떨었다.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주소는 실내엔 깨진 유리와 흩어진 서류, 그리고 느린 심장 박동 소리만 남았다. 머지않아 골목 끝에서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렸다. 삐요, 삐요, 금속적인 울림이 파도 소리 위로 겹쳐지며 점점 커졌다. 그러나 혜운의 귀엔 그 경적이 역행하는 기차처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다. 석진의 손끝이 살짝 움츠렸다. 팔에 꽂힌 핏줄이 파도처럼 미세하게 물결쳤다. 들것이 들어오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전기 충격기를 준비하는 구급대원의 짧은 구호가 메아리처럼 막 울리려는 순간 혜운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투명한 물감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번졌다. 심장 모니터가 삑 하고 긴 일직선을 그릴 듯 하다가 간신히 톡톡 리듬을 되찾는다. 창문 밖. 강릉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얀 형광등이 윙 하고 울리는 응급실. 산소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맥박 측정기 삑삑 박자가 얽힌다. 석진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아직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 이른 저녁 하늘엔 강릉 바다 구름이 잿빛 잔설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들어온 사람은 민혁이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텐 괜찮다면서?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석진이 힘겹게 웃었다. 별거 아냐, 노아 탓이지. 그러나 팔목주사 바늘 밑으로 피가 맺히는 걸 보고 아들은 눈을 감았다. 병실 밖 복도. 혜운이 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민혁이 다가와 작은 한숨을 내뱉었다. 죄송해요. 건물 처분 이야기를 괜히 꺼내서 아버지 스트레스를.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바닥에 떨어진 형광등 그림자만 쫓았다. 강 선생님이 바다를 떠나면 물감도 바다 색을 잃는다더군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민혁의 말이 흐려졌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낯익은 듯 낯선 듯 불편했다. 그래도 혜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중순이라죠? 네. 태명은 작은 파도예요. 파도라. 혜은이 미소를 지었다. 파도는 밀려나도 반드시 돌아오죠. 그 말에 민혁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장 큰 파도를 잃은 아버지의 과거를 떠올린 듯했다. 그날 밤 늦게 석진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혜우는 작은 가방을 꺼내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가방 안엔 해묵은 공책 한 권. 표지에는 연필로 조용히 적힌 글씨. 아침 바다로 이어진 선로. 혜우는 그걸 조심스럽게 석진 무릎 위에 올렸다. 이게 뭐야? 내 비밀 일기장. 당신 만나기 전부터 쓴 그림 노트예요. 석진이 페이지를 넘기자 물감이 번져 얼룩진 선로, 고래, 붉은 물살, 그리고 작은 아기발 실루엣이 순서 없이 얽혀 있었다. 혜우는 속삭였다. 나는 그동안 빈 자궁 대신 빈 캔버스에 아이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워두기로 했어요. 당신 심장 소리가 빈칸을 다 채우더라고. 석진 손끝이 떨렸다. 비좁은 병실, 기계음, 희미한 양냄새. 그 모든 것보다 선명하게 공책 한 장 한 장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혜우나 서울에 가도 내 그림 놓고 가지 않을게. 가든 안 가든 우리는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돼요. 창문 너머
밤하늘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집고 들어왔다. 바다에서 불어온 듯 짠 냄새가 알 수 없는 경로로 병실 공기 속을 맴돌았다. 맥박 측정기는 여전히 삑삑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두 사람 귀에는 한밤 내일 위를 달려오는 먼 기차 소음처럼 따뜻하게 들렸다. 그 순간 해우는 알았다. 물감으로도 피로도 채울 수 없던 빈칸을 늙어가는 심장 두 개가 맞물려 천천히 색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밤은 깊어가고 바다를 향해 열린 창문만이 은은한 소금빛을 병실 바닥에 흩뿌렸다. 석진은 수술 열흘 만에 퇴원했다. 차가운 2월 바닷바람이 아직 살결을 베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아틀리에 앞 철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재활을 시작했다. 1000미터만 걸으면 돼. 혜은이 스톱워치를 쥔 채 보폭을 맞췄다. 철커덕 멀리 화물열차가 지나가며 레일 위 진동이 발바닥에 전해졌다. 석진은 그 울림에 귀를 기대듯 걸었다. 심장이 박동 잃으면 선로가 대신 뛰어주는 것 같아. 혜은이 웃었다. 그럼 오늘은 선로 심장 소리 전부 모아다 벽화로 그립시다. 그들이 말한 벽화는 아틀리에 옆 30m 콘크리트 방음벽. 군청에서 바다 마을 재생사업에 공모한 결과 혜운의 스케치가 선정되었다. 검은 회색 벽에는 아직 밑그림만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초승달 아래에 이어지는 흰 레일, 그 위를 나는 고래. 그리고 한쪽 끝엔 작게 포대기, 아기가 꿈틀거렸다. 붉은 물감이 필요해. 혜운이 앞치마 끈을 매며 말했다. 붉은 건 위험하지 않아? 석진이 농담하듯 물었지만 혜운은 고개를 젓는다. 이번엔 피가 아닌 심장색이니까. 두 사람은 하루에 한 구간씩 채색했다. 첫날은 바다. 투명한 군청색 위에 은가루를 섞어 파도가 반짝이게 했다. 둘째 날은 고래. 코발트 블루에 흰 선을 얹어 숨결 같았다. 셋째 날, 석진이 붓을 들고 작은 아기 포대기에 붉은 선을 넣었다. 네가 그려. 혜운이 붓을 권했으나 그는 손을 가볍게 막았다. 이번 붉은색은 내 손길이어야 하에.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잡았다. 그리고 한 번도 떨리지 않고 포대기를 감싼 선을 따뜻한 적색으로 한 바퀴 테두리 지었다. 붓을 내려놓자 바람에 벽화가 숨쉬듯 을렁였다. 마치 태동처럼. 3월 마지막 주 벽화 공개식을 겸한 작은 마을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은 색연필로 벽 밑에 각자 꿈을 그렸고 어부들은 멍게와 해삼을 손질해 길거리 부침개로 나눠줬다. 석진은 여전히 보폭을 아껴야 했지만 흰 와이셔츠에 푸른 연미복 조끼를 입고 무대 앞에 섰다. 이 벽은 우리 모두의 가슴입니다. 바다가 들숨이라면 기차는 날숨입니다. 숨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마이크가 살짝 울렸고 관중이 박수를 보냈다. 그때 인파 뒤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노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 단발, 검은 진주 귀걸이, 석진의 시선이 멈췄다. 어머님, 여인은 눈가에 미세한 주름을 떠올린 채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심장이 먼저 불규칙한 박자를 울렸다. 혜은이 곁에서 팔을 잡았다. 누구세요? 노년 여인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석진이 첫째 아내의 어머니요. 순간 광장 스피커에서는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이들 웃음이 벽 앞에서 겹겹이 번졌지만 세 사람 사이 공기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다. 여인의 시선이 벽화 끝 붉은 포대기 아기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혜운에게로 옮겨왔다. 그 아이 당신이 그렸나? 혜운은 숨을 삼켰다. 네, 제 심장으로 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벽화 속 고래 꼬리가 흔들렸다. 그 꼬리 그림자 밑, 세 사람 그림자 또한 한순간 뒤엉켜 길게 늘어졌다. 광장 한복판, 시간은 느려졌다. 석진은 심장 통증이 재발할까 두려웠지만 전처 장모 윤옥자 여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위,
어쩌다 이렇게 늙었어. 윤옥자의 속삭임은 바람보다 가늘었다. 혜우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였다. 7년 전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불청객일 뿐임을 잘 알았다. 그때 민혁과 수진이 인파를 가르고 달려왔다. 할머니! 민혁이 윤옥자를 힘껏 안았다. 임신부 수진은 헉헉 숨을 고르며 혜운에게도 인사하려다 새 얼굴이 얽힌 공기에 당황해 뒷걸음쳤다. 잠깐의 정적 뒤 윤옥자가 석진에게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가씨가 맡겨둔 사진이야. 오두막 벽장에서 찾았어. 석진 손 안에 닿자마자 봉투가 축축하게 무거워졌다. 꺼내보니 젊은 아내가 임신부 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흑백 필름 사진, 그리고 작게 접힌 초음파 인화지가 있었다. 혜우는 순식간에 복합적 죄책감이 치밀어 눈을 들어 벽화붉은 포대기 아기를 바라봤다. 그 붉은 선이 마치 내가 빼앗은 자리라 고발하는 듯. 사위, 나도 당신 원망 많이 됐어. 하지만 이제 그만 묻고 싶구나. 윤옥자가 시선을 돌려 혜운을 조용히 살폈다. 젊은 사람, 당신 이름이 한혜운입니다. 그 붉은 테두리 핏빛 아니고 심장색이라고 했지. 나 그 말 믿어도 될까? 혜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믿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색을 덧칠해 주세요. 윤옥자의 눈가가 번졌다. 내 딸은 떠났지만 그 빈자리엔 색이라도 있어야겠지. 정고 무렵. 벽화 앞에 오래된 대형 카메라 삼각대가 세워졌다. 사진관 사장이 외쳤다. 기념사진 합시다. 혜운이 페인트 묻은 손을 급히 닦고 석진 옆에 섰다. 윤옥자는 혜운의 맞은편에 섰고 며느리 수지는 아기를 품은 듯 배를 쓰다듬으며 가운데로 들어왔다. 뒤쪽에서는 마을 아이들과 어부들, 벽화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둥글게 둘러섰다. 찰칵 첫 셔터는 작게 떨렸다. 석진이 속삭인다. 우리 진짜 가족 사진 찍는 거야? 혜운이 고개 끄덕였다. 피 대신 물감이 우리를 이어줬으니까. 윤옥자가 작게 웃는다. 죽은 딸도 저 하늘에서 파도빛으로 같이 찍혔을 게다. 두 번째 셔터가 울릴 때 바람이 벽화의 고래꼬리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고래 그림자 아래 여러 세대의 그림자가 겹쳐한 덩어리로 망굴졌다. 카메라 필름 속 그 교차된 어둠과 빛은 앞으로 생겨날 어떤 균열도 잠시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셔터음이 파도 소리와 겹쳐 멀어지고 석진의 심장은 벽화 아래 새로 칠해진 붉은 선처럼 고르고 든든하게 뛰고 있었다. 봄비가 오래 내린 뒤라 서울 하늘엔 미세먼지 대신 나른한 안개가 걸려 있었다. 출산 예정일까지 아직 3주. 그러나 수지는 이른 새벽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양수가 터졌다.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석진은 강릉 작업실에서 새로 주문한 액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병원 가는 중인데. 조기진통 같아요. 석진은 당장 달려가려 했으나 의사의 무리 금지가 떠올랐다. 혜운이 침착하게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미녀가 서울 도착하면 산부인과 7층 응급분만실로 바로 올라가. 내가 먼저 갈게. KTX 첫 차는 아직 뜨지 않았다. 혜운은 급히 승용차 시동을 걸고 국도를 올랐다. 새벽 4시. 빗물 자국마저 마르지 않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심장아, 1시간 반만 버텨. 작은 파도가 무사히 밀려오게. 7시 조금 넘어. 서울 한강변 종합병원 분만실 앞. 수지는 이미 무통주사를 맞지 못한 채 진통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다. 혜우는 곧장 며느리 손을 잡았다. 아가, 바다 생각해봐. 파도는 밀려와도 결국 숨 고르러 물러나니까. 수진의 눈가가 뜨겁게 번졌다. 어머니, 드디어 오전 9시 12분. 짧은 울음과 함께 2.4kg의 남아가 세상에 나왔다. 노란 보자기에 쌓인 아기는 갓 끓인 수프처럼 뜨끈한 천을 뿜어냈다.
민혁이 눈물과 땀을 뒤섞어 아기를 내려다봤고 혜우는 탯줄 클램프를 확인하며 숨을 돌렸다. 새 생명의 울음이 분만실 천장에 맴도는 동안 그녀의 귀엔 멀리 동에선 경적이 겹쳐 들렸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는 순간 혜운의 배의 깊숙한 곳에서 묘한 통증이 번쩍였다. 긴 분만 동행으로 무리를 했나 싶어 가볍게 웃어 넘겼지만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간호사가 아기와 산모를 신생아실로 옮기고 나자 혜운은 잠시 창가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천장이 빙그르 돌았다.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혈당인가 봐요. 그러나 속으론 불길한 느낌이 솟구쳤다. 오후. 석진이 택시에서 내렸다. 심장 보호대를 조여매고 있었지만 손주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진 듯했다. 작은 파도야. 할아버지가 왔단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자기 끝으로 뚝 떨어졌다. 혜운이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감싸자 석진은 귓속말로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순간 못 봤을 거야. 밤이 깊어가자 신생아실 불빛만이 복도를 비췄다. 혜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복부를 살폈다. 왼쪽 아랫배에 멍 자국처럼 퍼져 있는 미묘한 부종, 그리고 만지면 느껴지는 단단한 혹. 피로 때문일 거야. 내일 검진 받으면 되겠지. 그녀는 미소 연습을 하듯 입꼬리를 올렸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비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단추를 잠갔다. 새벽 1시, 병실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은빛 파도처럼 넘실댔다. 혜우는 누워 잠든 석진의 손에 살며시 손가락을 얹었다. 박동은 고르고 따뜻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른 손은 무의식 중에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심장색으로 칠했던 붉은 포대기, 아기와 달리 이번 붉은기는 무슨 색으로 물들게 될까? 창밖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는 사이렌이 멀리 울렸지만 누구도 그것을 불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혜우는 속으로 기도했다. 작은 생명이 무사히 숨쉬었으니 내 몸의 작은 그림자도 조용히 사라지기를.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다음 파도는 언제나 예고 없이 밀려온다는 것을. 봄꽃이 만개한 4월 말. 혜우는 강릉 시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목소리는 새벽바다처럼 차가웠다. 난소에 6cm 종양이 보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절제 수술과 항암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혜우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파도도 기차도 없는 밀폐된 방에서 들려온 단 한 줄 경적. 석진은 그녀를 데리러 온 택시 안에서 결과를 묻지 않았다. 바다로 향하는 국도. 창문 너머 들판엔 유채꽃이 폭죽처럼 피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휘날렸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혜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몸 안에 시한폭탄이 있대. 석진 손이 핸들 위에서 느리게 떨렸다. 폭탄이 든 불꽃이 든 같이 품자. 우리는 늘 같은 칸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아틀리에에는 빈 캔버스 수십 장이 바닥에 펼쳐졌다. 혜우는 붓 대신 검은 매직으로 굵은 선로를 길게 그었다. 한감 시작하면 손목이 부을 거야. 지금 그려놓고 색은 당신 채워줘. 석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색 물감 뚜껑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같은 레일을 따라 붓을 옮겼다. 곡선이 만나고 갈라지고 다시 겹쳤다. 끝이 안 보이는 선로라 했잖아. 혜운이 웃었다. 이제 정말 끝이 없어. 색칠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창밖을 지나던 야간 완행열차가 경적을 울렸다.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첫 만남의 어둠, 객체 스쳤던 입김, 그리고 아직 잠기지 않았던 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혜은이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다. 땀 냄새, 물감 냄새, 기차 진동. 다 그때랑 똑같아. 석진은 붓을 내려놓고 그녀 어깨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닿자 물감 자국이 서로의 살에 묻었다.
혜우는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색칠 다 못 끝내도 돼. 오늘 밤은 내 몸을 그려. 남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 척추를 따라 레일을 그리듯 쓸어내렸다. 칼라와 캔버스, 심장 박동과 기차 차륜 소리가 겹쳐 하나의 박자를 만들었다. 흐린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캔버스 위에서 포개졌다. 붓이 캔버스에 긁히며 내는 사각거림, 가쁜 호흡. 창문 진동이 한데 섞여 작은 폭풍을 일으켰다. 폭풍이 잦아든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포개하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혜운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 약해져도 이 레일만은 끊어지지 않게 해줘. 석진은 대답. 대신 그녀 심장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끝나지 않은 선로는 여기서부터 이어질 거야. 밖에서는 파도가 리듬을 맞추듯 철썩, 철썩, 그리고 멀리 새벽 첫 열차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깔렸다. 두 사람은 아직 식지 않은 물감 냄새 속에서 다가올 투병의 시간과 끝나지 않을 선로를 동시에 껴안고 있었다. 한감 4주차. 혜우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도 붓을 놓지 않았다. 아틀리에 바닥 가득 펼쳐둔 끝나지 않은 선로 연작에 마지막 터치를 얹기 위해서였다. 색이 번져도 돼. 선만 이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도 이어질 거니까. 석진은 호흡기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지만 물감 묻은 그녀 손가락 마디가 종종 떨리는 걸 보지 못한 척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 스튜디오에서는 작지만 빛나는 전시회가 열렸다. 벽 전체를 덮은 거대한 레일 캔버스 앞에 사람들이 반원을 이루자 혜운이 휠체어를 타고 섰다. 이 그림은 숨을 골랐다. 바다와 철길이 만나 만든 심장 소리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의 눈동자도 한순간 환히 빛났다가 촛불처럼 잦아들었다. 그날 밤 석진은 혜운을 침대에 눕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링거 냄새를 밀어내고 멀리 화물열차 경적이 낮게 울렸다. 기차가 부르네. 혜운이 반짝 웃었다. 다음 역은?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호흡이 가늘어졌다. 석진은 긴장한 채 맥박을 짚었지만 그녀 손등엔 잔잔한 따뜻함만 남아 있었다. 새벽 3시 12분. 레일 위를 스친 마지막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장례식 대신 스튜디오 마지막 전시를 혜운의 작별식으로 삼았다. 관 대신 그녀가 남긴 캔버스 27점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를 연 순간 바다빛 잉크로 적힌 편지가 나왔다. 석진 씨, 기차는 멈춰도 선로는 남아 다음 차를 기다리죠. 내 심장은 잠시 승강장에서 내려 쉬어가려 해요. 대신 당신과 작은 파도가 타는 다음 열차엔 내가 그린 붉은 레일이 길잡이가 될 거예요. 사랑은 도착하지 않아도 계속 출발하니까. 혜운. 글씨가 파도처럼 부드럽게 흔들려 석진의 눈물방울이 잉크와 살짝 섞였다. 5년 후 강릉역 3번 플랫폼. 여름 석양이 유리차양을 붉게 물들인다. 6살 손자 강민호, 별명 작은 파도, 손엔 미니어처 기차표를 쥐고 들떠 있다. 할아버지, 정말 거기 가면 고래 그림이 있어. 그럼 네 할머니가 만든 바다 기차길이야. 석진은 은빛 머리를 빗어넘기며 손자의 배낭을 고쳐맸다. 심장에 박은 금속 스텐트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플랫폼 끝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자체 안내판을 세우고 있었다. 바다로 이어진 선로, 하나은 기념벽화. 석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바람이 안내판을 스치며 벽화의 고래꼬리를 흔들었다. 그 꼬리 그림자 밑, 이제는 혜운의 이름과 작은 QR코드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목소리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대. 민호가 환호했다. 열차 진입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차창에 노을이 비쳐 선로가 금빛으로 길어졌다. 석진은 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객체에 올랐다. 문이 닫히며 객실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준비됐니? 출발! 아이가 외쳤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인다. 창밖엔 붉은 바다, 멀리 방파제 위 오두막, 그리고 벽화고래가 석양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석진은 가슴 안쪽에서 또렷이 들려오는 두 개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하나는 늙은 자신의, 다른 하나는 기억 속 그녀의. 기차가 속도를 올리자 레일이 철커덕, 철커덕 리듬을 타고 이어졌다. 석진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혜우나, 다음 역에서 만나자. 바람 소리와 함께 객차 안조명이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그 순간 끝나지 않은 선로 위로 황혼의 기차가 앞으로 아주 멀리 그러나 분명히 달려나갔다. 오늘도 활기찬 실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상과 다음 이야기 제안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